정말 따끈따끈한 분 오셨습니다. 요즘에 제 책에서도 그 얘기 썼는데 단체장이 뜬다. 다음 총선에는. 그렇게 제가 단언했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시장님으로 아주 맹활약하시고 이번 총선에 도전하시는 엄태준 전 시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의 이재명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엄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할 때 동조 단식을 19일인가요? 제 기억에 13일 했습니다. 13일. 네. 근데 그때 어쨌든 막 그 쓰러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저체온증. 예. 근데 예. 거의 제 기억으로 가장 먼저 한 동조 단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 초반에 바로 하셨어요. 그렇죠. 당대표님 단식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했으니까요. 가장 빠르게 했는데 좀 사연이 있는 게 네. 제가 이틀 전에 하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네. 그 농성 장소가 네. 예, 사실은 그 도로 부지에 해당해서 예. 도로 점용 허가를 이천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농성을 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이틀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또 당대표님 예, 먼저 하시고 예. 동조 단식이 돼서 예. 당원들 보시기에도 좋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게 예. 이렇게 자치단체장 중에서 되게 자치단체장 하신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이틀 전에 예. 미리 단식에 들어갔으면 엄태준 시장님이 단식 첫 테이블 끊고 이재명 당대표가 동조 단식하게 된다. 그래, 하늘의 도우사 예, 그 13일 만에 쓰러지셨어요? 더 버틸 수 있다고 아침에는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때가 좀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 좀 예, 네, 추워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예. 더 건강하다는 거야. 그거 보면. 그러니까요. 저보다 한 수 위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이 나왔는데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엄태준 시장님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네. 아주 훌륭한 변호사라고. 엄태준 시장님 변호사 출신이시거든요. 네. 칭찬을 하더라고. 원래 최강욱 의원이 남 칭찬 그래요? 잘 안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칭찬 딱 하더라고. 이분은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예. 지금 저기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예. 아까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천 어쩌라 저거 이천에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 그러더니 네. 얘기하자마자 엄태준이라는 분하고 같이 있을 때 형님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 이 칭찬을 예. 순식간에 막 하는 거야. 좀 바꿔가지고 아유, 둘이 감사합니다. 통화도 하고 그랬어. 위너 프로젝트에는 예. 단순히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주자 초대도 하지만 네. 본인의 인생에서 인격으로 이미 위너가 되신 분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과찬입니다. 예. 갑자기 위너 프로젝트 잘하겠습니다. 수준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 전에 나왔던 분들도 다 빛이 나. 지금 이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엄태준님 때문에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 일쓰겠어 그냥.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신인들한테 불공정한 요소들 다 뜯어고치겠다. 그럼. 이번에 협파하겠다. 이렇게 나서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워낙 이제 당내 그 반발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역학관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칼을 사실은 못 빼들고 있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도 아쉽게 좀 쳐다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중앙위원 회의 할 때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좀 진일보 했는데 그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원외위원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당 네. 대표님 모시고. 예. 그때 물론 이론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또 의견 수렴을 한 것은 대의원제를 없애도 좋겠다. 네.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번 중앙위원 회의에서는 오히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죠. 당원들의 뜻을 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네. 앞으로는 좀 숙제 삼아서 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더 한꺼번에 못 가더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 하나씩 제도적 개혁을 우리가 더 진일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이 드디어 던졌어요. 사퇴. 요즘에 국민의힘 바쁩니다. 장기현 던지고 막 김기현 던지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죠. 뭐 장제원도 있었고 지금 김기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공교롭게도 우리 이천 지역에서
제가 그 서울의 봄을 늦게 봤어요. 12 맞춰가지고 당원들하고 같이 보자 그래서 영화관을 하나 이제 전세를 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금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전두환만큼도 거기는 또 의리라도 있었는데 의리도 안 지키는 인간들인 것 같다. 맞아요. 예. 적어도 또 이 판에서 의리가 최고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이탄희 의원이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망감이 교차할 거예요. 사퇴 선언한 거, 특히 또 용인의 그 지역구를 둔 많은 분들, 유권자들 걱정이 많아요. 그 지역에 또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그렇죠. 불출마를 예. 선언한 데다가 또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해버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명망가들이 또 그 지역을 전략공천 됐을 때 반발들이 꽤 나올 수 있어서 솔직히 용인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용인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원들이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이탄희 의원의 그 주장과는 별개로, 오늘의 결단, 그거를 뭐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장제원하고 비교는 하지 말자. 그렇죠. 지금 내년 총선 이제 현실적으로 총선을 생각하니까 총선 승리해야 되는데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한 선거 제도 그것이 옳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승리가 그거와 맞물려서 그대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이탄희 의원께서 그것만큼은 좀 받아주셔서 좀 미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탄희 의원께서는 지금 기회가 아니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에 이걸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의 그런 정치 생명도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그 당을 생각하는 또 내년 총선 승리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하고 또 우리 이탄희 의원님의 예.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할 수 없겠다. 이게 일상식이었으면 이탄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검토를 했을 텐데, 맞아요. 이게 비상국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폐악질을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활적인 문제로 한석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니까 이낙연 네. 전 대표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봤던 그 서울의 봄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지금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의 봄에서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여러 번 그 진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님의 창당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꾸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 해야 되겠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내 논의 사항을 제가 일단 들은 얘기만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내일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이 선거법 문제를 상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괜히 28일 앞두고 여러 논란들을 키우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1월 초로 연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당원 여론조사, 의원들 여론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렇게 좀 들었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좀 들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답니다. 일단 병립식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권역별 비례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동안에 여야가 3대 권역에 대해서는 암묵적 합의한 바가 있었어요. 그 전에 7월달 8월달 버전인데요. 3대 권역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한 권역으로 하고요. 수도권 쪽을. 두 번째는 충청 그리고 대구, 경북, 강원 이 중북권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호남 그다음에 부울경 그리고 제주 이렇게 해서 남북권으로 크게 나눠서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중부권에서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호남 쪽에 남부권에서 의석수를 몇 개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가면 또 소수 정당들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냐. 연동형이 아닐 때 이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상한 캡을 씌우자 뭐 이런 논란들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제까지는 좀 협상에 응할 생각이 좀 있는 모양이고요. 근데 석패율이 중요한데
석패율을 해야 지역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뛰는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아사스게 진 분들이 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석패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중등록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석패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그다음 만약에 병립식으로 간다 했을 때 그 문제 석패율 도입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 정당을 배려할 수 있는 캡.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한 권역에서 50%를 만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할 때 뭐 그런 의석수 조정이라든가 비례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고민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그 받을지는 의문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일부 유튜버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자꾸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드리냐면 만약에 여야가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법 여야 협상이 원칙이지만 협상이 안 되면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르는 겁니다. 병립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준연동형 비례제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캡을 씌웠어요. 근데 그 캡이 일몰제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제 100%로 그냥 치르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됐을 경우 그럼 민주당이 병립식으로 돌아가려면 당연히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뭐 각자 선거법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시죠. 엄 시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은 뭐 우리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큰 고민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역위원장들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우리 영남 같은 경우에 권역별 연동형 대표제 필요성이 꼭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인데 결국 협상을 하더라도 그 의석수가 우리 민주당에 유리한 쪽이 아니면 그 카드를 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힘에서 그렇게 같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서 가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는 것이 지혜롭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그리고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휴가도 안 내고 휴가 내고 휴가 내고 저기 방통위 사무실 네. 출근했다고? 네, 후보자 출근했습니다. 후보자로.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 권익위 입장에서도 현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권익위에 그 역할이 있고 한데 이게 뭡니까 사실. 야, 저거 재밌다. 호연지기님이 월급도 2배 받는겨? 자, 엄태 시장님은 그 변호사로 잘 나갔는데 이게 이천 지역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좀 어렵죠. 네. 이 지역에서 그렇죠. 그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제 고향이 이천이라 이제 서울에서 공부 마치고 고향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뭐 변호사 활동을 그저 직업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5월에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무책임한 시민이구나. 그냥 이렇게 선거 때만 이렇게 찍어주고 지지해드리고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돌아가시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거의 지냈는데 그 다음해가 2010년도 1월 달이었는데 그 노무현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시민들 중에서 노무현의 자산은 두 번째다. 부채만 승계하겠다라는 그 말들을 하면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참여를 못했지만 1월 말에 창당을 하고 합류해서 이제 지역에 이천 지역에 그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깃발을 들었던 정당이죠. 처음에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이 초대 대표하시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천에도 당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당원들하고 늘 만나서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야, 우리도 한번 후보 좀 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천 시장 후보로 국민 참여당 후보로 나오게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사실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우리 참여당 식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선에선 졌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군요. 보면서 뭐 국민참여당하고 또 민노당하고 뭐 진보신당의 심상정 계열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져서 같이 합당 절차니까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 당내 내분이 생겨서 또다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치를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때가 이제 201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다시 또 민주당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래도 또 시민들이 허락해줘서 또 이천시장 역할도 해왔고.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이천시장으로 그렇죠.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그 어떤 세상을 바라십니까? 어떤 정치를 꿈꾸십니까? 맨 처음에 생각하고 이제 좀 정치를 직접 해보니까 달라지는데 요즘 생각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잘 챙겨서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네. 그거는 정치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불신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정치가 오히려는 국민의 삶을 민생을 좀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또 선한 의지도 가진 사람을 선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능력이 없거나 선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우리 민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또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는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민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잘 뽑으면 국민들이 좀 그래도 삶이 안정되고 잘못 뽑으면 휘청거리는 이런 제도에 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는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국민의 민생이 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 구조하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들이 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오히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는 저 시나 군 심지어는 읍면 단위에서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선출직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에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 정치 제도는 사실 국민들과 멀리 있는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이 도지사고 그다음이 시장 군수여서 오히려는 앞으로 이 제도를 개혁해서라도 네. 오히려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시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네. 행정과 정치를 할 수 있는 읍면 단위까지 직접 선출해서 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던 그 탄력적인 행정들, 신속한 행정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 같고 그 단순히 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도 50년대에 이미 그렇게 선진화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법을 없애고 네.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지방자치법이 마련됐지만 그렇죠. 굉장히 후진화된 그 지방자치법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낸 겁니다. 93년에 처음 시작해서 다시 95년에 본격화시켰죠. 예,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뽑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못 뽑을 수도 있는데, 예, 제대로 못 뽑았을 때에도 민생이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가 참 중요하겠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예. 동조단식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같이 하시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더 많이, 더 깊이 그것을, 아실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최대 화두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방 분권이. 네, 네. 그 개헌과 맞물려서 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선거를 앞두고였었는데요. 철저한 지방 분권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네. 세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는 거의 투쟁의 역사였거든요. 네. 예. 사실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었고, 예. 예. 그 지방 정부에서 그것을 원하고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예, 철저한 지방 분권,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선거를 통해서 예 잘못 뽑더라도 예, 민생이 망가지지 않는 그래서 만들 것이다. 이천은 지역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인가요?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뭐 전통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네. 예, 이제 그동안 우리들 함께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네. 올 봄에 지난 봄에는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이 왔었다고 여겨지고 네. 또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다른 데서 한 것을 보면 7월에서 한 9월 정도 예. 그 정도에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지난 거 같다. 우리가 좀 앞선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인물 경쟁력은 그 시장님이 좋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만 하겠네요. 거긴 거의 1대1 구도죠? 1대1 구도죠. 예. 사실상. 네. 그래서 그리고 1월 달에 뭐 이제 여론조사 한다고 하니까 예. 기대를 해보는 거죠. 하이닉스가 있는 지역이죠.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젊은 층들도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많이 직장인들. 늘었죠. 많이 네. 늘었죠.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천이. 경기도 동수안 진흥 원장 할 때 예. 그때 시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어떻게 모셨나 궁금했는데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엄태준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 네, 이제 31개 시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특히 민주당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경기도 산하기관장이잖아요. 예. 예, 특히 이천은 이천 쌀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죠. 도자기. 농수산진흥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자조단체들의 지원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천은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지만 이천이 굉장히 지형이 보수적인 곳이라고 들었는데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아서 저는 반드시 재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천에 시장님 좋았고 양평 군수 정동균 예. 군수도 아주 평이 좋았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야 어려운 지역이죠. 우리가 사수할 수도 있겠다. 이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낸 시장님 중에 한 분이셔서 정책도 그러고 저도 오늘 질문하다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시장님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 한 가지를 꼭 좀 설명해 달라. 아, 좋네요. 예.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에도 이천에는 422개 이제 그 마을이 있어요. 예. 아파트 마을부터 해가지고 예. 전통 마을까지. 예. 그런데 시장할 때 보면 그 마을 수건 사업들 요청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서에 지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선거할 때까지는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예, 선거에는 큰 도움이 안 됐지만 요즘에 제가 마을을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마을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한 1, 2분짜리를 만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 전화번호 DB를 다 해서 카톡으로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그럼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422개 그 마을을 모두 그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개인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그때 시장이 해준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되어서 너무 고맙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크게 될 그 거라고 정도 마을이 생각합니다. 있으면 400개 넘는 마을이 있으면 단기간에 뛰어드는 사람은 도저히 경쟁력 확보를 못하겠다. 쉽지 그죠? 않죠. 네. 꾸준하게 그분들하고 소통했던 분들이 그럼요. 예.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시겠네요. 민주당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우리 민주당만의 숙제는 아닐 텐데요. 국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당원들이 당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 또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은 당원들의 뜻과 너무 멀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그 수많은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그 마음을 다 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반성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중앙위원 회의에서 일부 좀 앞으로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당원들의 뜻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당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하겠다.